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정신과 의사이자 로고테라피의 창시자로 알려진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책 제목만 본다면 마치 공포 미스테리 장르 소설 같죠? 원제는 인간의 의미 찾기, 로고테라피 개론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그 이론을 펼쳐낸 일종의 심리학 서적입니다. 저는 이 책을 자기 개발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기 개발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 대부분 성공하는 법, 사회생활하는 법, 처세술 이런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들도 제법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책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책을 사두기는 했지만 선뜻 손을 뻗어 책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랑 부모님 추천으로 읽은 그 안내일기가 2차 대전의 참상을 알게 된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이후에 다큐멘터리와 역사책을 통해서 점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성적으로 다가간다 해도 이 감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 엘리 위젤의 나이트를 다루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수용소에 갇힌 어린아이의 참혹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그 이후로는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전 영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만큼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저자가 다녀온 곳은 분명 죽음의 수용소가 맞습니다. 수용자 중 90% 이상이 다 죽어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이 담담한 감정과 문체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역설 의도라고 설명하는데요.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과 문제에 집중하면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이처럼 감정을 자극하거나 적나라하게 감성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마치 정신과 의사가 관찰하듯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객관화하여 서술했습니다. 그 감정을 마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고 이 책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가 자신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힘과 희망을 제시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로고테라피, 그리고 비극 속에서의 난관입니다. 첫 번째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은 책의 약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겪은 체험담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자는 감정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체험담에 방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건조할 정도로 감정을 배제하다 보니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듭니다. 저자가 독자들이 이렇게 느끼라고 의도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수용소의 일상을 세세히 묘사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과 수감자들의 감정과 심리 변화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충격과 혐오입니다. 갑자기 제가 사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를 납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고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감금이 된다면 황당함을 떠나 분하고 억울하고 충격에 빠지겠죠. 수감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타인을 아프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던 이 출생 때문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수용소의 생활은 극한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순간 울음도 나오지 않고 망연자실, 모든 감각과 이성이 마비되는데요. 이것이 수감자들이 겪는 두 번째 단계 무감각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방금 대화를 했던 사람이 내 옆에서 총에 맞는다고 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만 집중합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감정을 소모할 에너지도 없었고 그렇게 한들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감각은 가장 원초적인 자기방어 행위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감자들의 정서는 완전히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관심과 촉이 세워지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치와 종교였습니다. 정치는 자신들의 상황,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5만 가지 소문과 정보였는데요. 이는 자신들의 처지와 바로 직결되는 정보였죠.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는 신비주의로 흐를 정도로 그 깊이가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힘을 차차 느끼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와 정신적인 대화를 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조차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혼의 죽음과 동시에 육체의 죽음을 곧 맞이했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는 박탈할 수 없었죠. 수감자의 내면적 자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심리적, 육체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에 있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정말 힘들게 만든 건 이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었기에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었고 삶의 목표를 만들 수 없이 그저 생존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화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이유, 삶의 의미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기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의 체험은 육체적으로 동물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지만 정신의 자유는 결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었고 각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감정 상태로는 이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후 그들이 겪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원했지만 너무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몇몇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 또한 흔들려서 사회생활을 적절히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갇혀있던 그 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었다는 걸 해방돼서 새삼 다시 알게 되었을 때 일종의 보상 심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감정의 출구였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을 때까지는 정말 많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자살의 비율이 높은 것도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지만 삶이 너무 공허하고 의미 없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었다는 사실에 이 존재의 모든 근간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를 설명하는데요. 로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이성, 진리를 뜻하는 말로 인간의 생각하는 힘과 진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를 로고스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로고 테라피는 제3의 정신의학파로 알려지면서 프로이트가 내담자의 과거 트라우마와 꿈, 그리고 그들의 정신 상태와 상황에 집중하는 반면 로고 테라피는 앞으로 일어날 일, 삶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정신세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세계에서 나와 세상의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의미를 삼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삶의 의미를 어떤 경험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거나 그리고 시련이 주어졌을 때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수용소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실존적 공허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고민보다는 권태에서 더 많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고민이 있으면 최소한이라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이 권태로움은 무엇을 해도 방향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이 부분을 권력, 지배, 쾌락을 추구하면서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과 부의 집착, 성적 탐닉 등으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로고테라피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라고 하는데요. 과연 삶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는 물론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세상과 내가 맺는 관계의 시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을 피하고 극복하기보다는 이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상황을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바꿈으로써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3장의 비극 속에서의 낙과는 1983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열린 로고테라피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인데요. 삶의 비극을 만드는 3가지 요소, 고통, 죽음, 죄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인지하는지가 중요한데, 삶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말한다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을 때 이 삶에 대한 긍정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부모와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내가 태어나는 건 정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이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유태인으로 그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고요. 헐벗고 굶주린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정말 이 삶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오해와 곡해로 이렇게 구석에 몰아세워지고 억울한 상황이 갑자기 밀려와서 이 삶의 궤도에서 떠밀려지기도 하는데요. 충격과 혐오를 넘어 무감각한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이 세상은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수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에 내 삶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고정된 수, 나의 생각을 바꾸면 상황을 달리 보고 그 상황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생각은 자유잖아요. 누구도 나의 생각을, 나의 정신적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떠밀린 고통, 상황과 주변이 만들어낸 괴로움에 매몰돼서 삶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이 번호로만 기억되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저자가 말하듯이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의지와 노력,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마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책은 절망에 관한 책이 아니라 희망에 관한 책입니다.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과 상상조차 되지 않는 체험 속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자극적으로 폭로하고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할 것을 이 독자들에게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삶에 지쳐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